저희 여기 가산독산 지역 저희 당 사실은 동협회장님들 몇 분 계십니다.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협회장님이신 이민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은 의원님의 의견 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보고회 할 때마다 좀 어렵다는 말이 이 정도 말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기 금천구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는 동네는 뭐 거기 나름대로 바쁘더라고요. 뭐하냐 바쁘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놀기 바빠요. 그러니까 저랑 뭔가 하냐면서 놉니다. 참 놀고 부럽기는 해요. 근데 일하는 맛은 저희 금천구가 좋습니다. 할 일도 참 많고 물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힘의 한계도 있고 제도상이나 법률상이나 이런 한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일은 많은데 내가 능력이 부실 때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당장 해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해놓고 이제 할 때쯤 되면 내가 이런 일 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일이 많으니까 일 진행한 걸 자꾸 까먹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에서 까먹어요. 그냥 이제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만 생각하다 보면 해놓은 일들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자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책자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있지? 그런 생각도 드시죠. 지나가면 까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더 진척된 상황이나 진행된 상황을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들 앞에서는 일과 관련해서 솔직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시간만 지나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 입장에서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저는 어렵다고 했던 일인데 쉽게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판단한 범위 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참면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속상할 때 없을 텐데 가만히 해주셔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빼고 갑시다. 바쁘니까. 요새 텔레비전 보면 이 얘기 많이 나오죠? 2차 국무정상회담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뭔가 될 듯 합니다. 이게 제가 뭐 베트남에서 한다는데 최근 어저께 오늘 뉴스 보니까 단둥 지역에 가지고 이 김정일 위원장이 아마 비행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비행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특별히 이 자리에서 언급할 만한 건 아니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열차 타고 차 타고 아마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제 북한에서 중국 넘어가는 그 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이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든 진보적인 분들, 중도적인 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고 위협은 없어야 되고 핵무기에 대한 위협도 없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서 북한을 잘 살게 하는 게 저 사람들만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을 개발하거나 북한의 경제 활력이 혹시라도 이제 돌게 되면 경제 제재가 좀 풀려서 돌게 되면 우리가 투자할 곳이 생기고 우리가 보다 더 개성공단 케이스에서 보듯이 안 그래도 임금이 높아서 우리 제조업들이 딴 나라가 있거든요. 베트남도 굉장히 많아요. 캄보디아 하여튼 동남아에 가보면 우리나라 공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어요. 가까운 데서 하면은 물류 비용도 적가지고 비용도 적고 등등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가 사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통일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통일까지는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전쟁하지 않고 서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받고 우리도 투자해가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박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멉니다. 이 외교라는 게 말 한마디 문구 하나 갖고 서로 삐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하냐면 옛날 우리 북미정상회담 하려다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진짜 별거 아닌 일로 삐져가지고 서로 간에 미국이 그 삐지는 것들을 외교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지금도 저는 사실은 긴가민가하고 가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고 혹시 작은 일로 좀 더 어그러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들 입으로 해놓은 얘기 워낙 많아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카톡, 우리라고 하면 카톡이죠. 이런 거 워낙 좋아하세요. 거기다 해놓으신 얘기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이 최근 계획했다 하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핵무기를 갖고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건 바라지 않는다. 본인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한반도에서 핵에 대한 공포. 우리는 핵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일본은 핵을 한번 경험해 봤죠. 발이 없동네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그런 한반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활력이 없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첫 걸음들 계속 내딛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서로 기원해 주셔서 참 고맙겠습니다. 2018년 국회 넘어갑시다. 제가 지난번 의정활동 보고할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국정감사 얘기를 계속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몇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산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가 국정감사입니다. 이게 돈 제대로 썼는지. 왜냐하면 정부라고 하는 통칭에 보면 중앙부처가 있고요.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공적 업무. 우리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집단들입니다. 이 사람들 서비스하니까 월급을 줘요. 사업비도 주고요. 다 합니다. 일반 회사처럼도 하는데 그 돈들이 잘 쓰여졌는지 보는 겁니다. 혹시 사람 뽑을 때 잘못 받았는지, 공정하게 뽑았는지, 공평하게 했는지, 사업 집행 제대로 했는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때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비편 대표가 별로 없습니다. 이때는 다들 자기 지역구들이 있어서 서로 잘났다고 열심히 홍보도 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해서 이 언론사로부터 그 의원 열심히 했다는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님 여기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저는 그래도 가깝죠. 여기서 여의도까지 가까운데 그래도 국회에 있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기껏해야 뉴스나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국회의원들 얼굴이나 보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본업은 아닙니다. 실제 본업은 국정감사하고 실제 정책 개발하고 법안 만들고 예산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낫게 좋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생업을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잘 보이지 않아요. 더 웃긴 거는 국회의원들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잘 기사 취급 안 해줍니다. 나쁜 거 하는 것만 기사 취급 합니다. 기사도 좋은 기사는 잘 안 나고요. 안 좋은 기사만 나요. 자유한국당 다른 타당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5.18 망언한 거 보이지 그 친구들도 밑에서는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러면서 요걸로 평가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국정감사는 언론에서 좀 써주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목숨을 겁니다. 서로 나 잘났다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당이지만 같은 편이지만 최소한 이거는 좀 안 됐다라고 얘기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과정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전 KPS는 나쁘지 않으세요.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건 제일 나쁘죠. 그것도 공적 기관에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일 안 하고 일했다 하고 돈 받아갔는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 전체가 그래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아주 크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단은 밝혀진 것만 1,000억대가 넘습니다. 저런 것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존재하고 이게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생활적 계획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관행이죠. 오래된 관행들 좀 바로잡아가지고 마찬가지 공인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안전에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시험을 이 제품이 써도 괜찮은 건지 아이들한테 써도 괜찮은 어르신들 써도 괜찮은 건지 이런 성적서를 매겨줍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증명서를 떼주는데 그 증명서를 조작하는 거죠. 안 되는 것들 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금강산 댐 문제인데 우리 금강산 댐 문제는 재밌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북한이 수공한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오금했던 기억나시죠? 네.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평화의 땅 건설했어요. 평화의 땅 건설했는데 진짜 북한은 전력난이 심해서 사실은 한강수계입니다. 저게 한강수계인데 잘렸어요. 잘리고 금강산댐을 만들고 그 댐을 만들면서 유역을 바꾼다고 합니다. 올길을 절로 동해로 뺐습니다. 그것도 큰 태백산맥 지하를 뚫어서 터널을 뚫어서 물길을 뚫었습니다. 터널로 물을 해가지고 이 낙차를 크게 만들어서 동해로 나오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거기서 수력 발전합니다. 근데 그 북한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은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거의 한강수계 수량이. 한강수계 수량이 줄므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수력 발전, 아주 깨끗한 전기입니다. 수력 발전은 실제로는 깨끗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환경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혹시 남북한 간에 잘 협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협력도 하고 서로 오고 가고 교류 왕래하면서 살 수 있으면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쪽 전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가서 거기에 개발하면 전기도 우리가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 개발해주면서 그런 전기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쪽은 되게 어렵게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전기해 줄 수 있는 비용보다 다시 원래 우리 한강 수계를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큽니다. 북한 애들이 저걸 갖고 발전해서 얻어가는 수익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거 하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 손해나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기를 오히려 품질 좋은 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더 싸고 북한에서는 더 유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북한에서 수계 자체의 환경이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고 수력 발전을 얻을 수 있는 저희 수익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넘어갑시다. 저 담화 문제. 하여튼 큰 기업들이 아직도 저 나쁜 짓 합니다. 저 나쁜 짓 하는 게 담합이 여러분들 기사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보면 뭐 담합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들. 근데 담합은 아주 안 좋은 경쟁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국민이 보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담합으로 있어서 입찰 가격을 올리는 건데 입찰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공기업들이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출장비 다 이건 지나갑시다. 안전보입니다. 하여튼 등등 해서 저도 국정활동, 국정감사 활동 잘했다고 하여튼 상 주기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저 국회 가서 놀지 않고 그래도 한 사람 의원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약간 증명서 비슷해서 여기다 하나 넣어놨습니다. 입법 활동 했는데 저 위에 거는 얘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도 아주 연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요새 이것 말고 혹시 조그만 의정보고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거 들고 우리 동네 이제 상가들 지역들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정보고서 작은 거니까 좀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걸로 나눠드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사실은 겁도 났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먹기가 너무 힘들다 하셔가지고 내가 그것 들고 인사하러 들어가면은 막 욕하고 막 이럴까봐 진짜 겁났습니다. 되게 겁도 나고요. 그래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돼서 들어갔더니 요금 많이 안 하시는데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20m 도로 한번 다닐 때였어요.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물이 안 걸리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은 어르신이 오래돼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40~5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세탁물이 안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세탁물은 보통 그래요. 바로바로 안 찾아갑니다. 좀 묵혔다 찾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배달도 해주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세탁해놓고 이제 걸어놓으신 거죠. 근데 세탁물이 없어요. 세탁을 안 오시는 거죠. 안 맡기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되게 힘드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소상공인 생산 적합적 지정이라는 게 저게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재벌 기업들 중에 보면 골목 상권 침해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언론지상에서나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재벌들이 빵집도 하고요, 재벌들이 구멍가게도 하고요, 재벌들이 하다못해 집화점도 합니다. 동네상 집화점도 아주 멋있게 합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시도 잘 해놓습니다.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편하게 합니다. 근데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셨던 분들은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못합니다. 간판도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대기업들이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두부 이런 거, 우리 모두부 8조 시장 가면 두부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대기업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한 우리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 하는 업종은 대기업들 못 들어오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저 법을 만들겠다고 19대 국회 때도 난리 쳤었고요. 제가 18대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됐던 걸 기억합니다. 19대 국회 내내 싸웠는데 통과가 못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국회 와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놓고 시작했던 법입니다. 그때는 어쨌든 잘 설득이 되고 잘 속이고, 사실 속이지는 않았는데 잘 설득했습니다. 여당, 지금 야당은 잘 설득하고 뒤에서 뭐 푸시도 하고 막 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래서 조법 시행을 지금 하려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업종, 이게 합의되는 업종들이 생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잘 되면 그래도 좀 보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겸사해서 제가 지금 중앙당에서, 저희 민주당 중앙당에서 맡고 있는 게 제로페이 책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아직 제가 좀 다녀보니까 제로페이 이거 QR코드라고 합니다. 이상한 문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앞에 이렇게 9,000원 가격을 가끔 보게 됩니다. 좀 쓰십니까? 물어보면 아직 한 번도 결제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또 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했고 지금은 시범 기간 중입니다. 근데 그것도 왜 하냐? 우리 상인분들 중에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움이 여러 가지인데 뭐 임대료 때문에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세원이 노출되는 건 둘째치고 카드 긁을 때마다 자꾸 이제 떼가니까 수수료로 그게 연으로 따지면 뭐 많은 데는 몇 백만 원씩 떼가는 분들 계십니다. 조사원들 중에 뭐 편의점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떼가는 거를 좀 줄여보려고 카드 수수료를 억지로 인하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그 수수료는 많이 낮췄어요. 지금 거의 1%대 미만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로페이는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써달라는 겁니다. 이건 제로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카드. 이거는 나라에서 지금 중기부하고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로페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홍보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시스템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카드 사용이 너무 편한데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제로페이를 쓰기는 아직은 좀 배워야 됩니다.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게 제로페이라는 게 핸드폰 딱 열고 네이버 페이든 무슨 페이든 이런 페이들이 있어요. 은행에서도 하는 온라인으로 이 핸드폰으로 온라인 은행 거래를 하실 겁니다. 거기 가보면 대부분의 은행에
저 제로페이 코너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사용하시면 딱 한 번 사용하시면 사용하시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안무시장 가서 한번 해봤더니 저 뭐 홍보 영상 찍는다고 한번 해봤는데 편하더라고요. 금방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너무 편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약간 귀찮고 배워야 되지만 한번 해주시는 게 우리 주변의 상인들,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돕는 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는 똑같이 돈 내는 거고 그분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 큰 카드사나 은행들 돈 벌게 해주지 않고 그 아껴서 우리 상인분들 좀 더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고 처음 시작하기에는 더 편하게 하겠지만 그러시더라도 한 번쯤 자제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사용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카톡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분한테 물어가면서 다 배웠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금방 할 겁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깁시다. 배우도 넘깁시다. 이제 금천구 얘기 좀 해야죠. 이게 본론입니다. 이걸 이렇게 띄우니까 내가 하나씩 그냥 배우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얘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넘어가 보세요. 제가 나중에 앞으로 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합시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구청장님도 계속 저거 하셨어요. 그 주민과 대화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환사선 문제는 뭐 제가 이제 구청장이 어디까지 말씀하는지 자세히는 몰라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착공은 연내 착공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본인들 입으로 8, 9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 9월 얘기를 하는데 특정할 수 없는 게 중간에 이제 행정 처리하다 보면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빨라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빨라진 적이 별로 없어요. 늦어지면 늦어졌지. 그래서 8, 9월 얘기하는데 저는 연내 착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여기서 국회의원 할 때 약속했던 게 있기 때문에 연내만 착공해 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제가 여러 가지 평가 작업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시 협약했고 실시 협약하면 사실은 진짜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설계도는 이미 미리 그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는 거의 다 나왔고요. 지금 남은 것은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셔요. 저희 일단 땅 팔려 지표조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지표조사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물 해놓고 지표조사 하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보신 분 저 만나서 하신 말씀이 실환사선 이제 드디어 하긴 하나 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어디 와 있냐면 그 실시 설계한 내용을 갖고 실시 설계라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설계 도면만 진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각종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평가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고요.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두 번째는 문화재 지표 조사라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재해 영향 평가도 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도 하게 되고 교통시설 안전 진단도 하게 되고요. 사업 안전 의견 청취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전적인 것이. 에너지 사용 협의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전기를 얼마나 쓰게 되는지 다 협의해야 되려고. 그리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도 해야 됩니다. 이 각종 평가들을 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평가하다 혹시 이 중에 한 군데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이제 잘못하면 공무원들 붙잡고 멱살 흔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안 가지는 않는데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또 설계를 바꾸고 이러면 시간이 지체돼요. 그걸 다시 고치려면 지적된 상황을 고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데 따르면 이상 징후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물어보세요. 왜 지하 70m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 하지만 한참 내려가야 되고 너무 깊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동네 시흥대로 지하에는 40m의 대규모 전력 공구가 있습니다. 지하 40m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최소한 30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아까 각종 영향평가 했죠. 안전평가도 하고 30m, 최소한 70m는 내려가야 됩니다. 저희 동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대심도라고 합니다. 대심도. 대심도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처음 설계도 대심도를 했지만 저희 동네 형편이 시흥대로 밑에 전력공급 40m 있습니다. 지하 40m인데 그것하고의 이격되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하 70m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저 지하 깊이 다니는 지하철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입구 문제는 현재 금천 구민들이 약간 이해신청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위치 시흥 사거리역과 여기 시트엑스 한걸 쪽에 하고 여기 두 군데 기본 역사, 그러니까 출입구 역사가 그쪽에 있다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셨다가 지난번에 뭐 공청회하고 뭐 발표하고 하는데 이 역사 조금씩 옮겨갔거든요. 앞쪽으로 좀 옮겨가는 바람에 이제 국토부에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접수하셨어요. 문제 있다. 근데 우리만 접수하지 않았고 현재로는 저 영등포하고 동작이 역 하나를 같이 씁니다. 대림역이라고. 동작 그쪽도 있고 이 대림역 하나에다가 양쪽에 출입구 하나 이런 형태인데 그쪽도 대림 삼거리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 역 때문에 난리 치더라고 거기도 아마 이의 신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 분들은 우리 동네 분들보다 더 심하세요.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하십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값을 손해 보셨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오히려 대림 삼거리에 있는 우성 아파트 분들이 자기 아파트 값 손해 봤다고 아주 세게 지금 현재 이해 신청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신안산선 앙해문 안 왔지, 백지화는 백지화했지 역 위치 바꾸는 건 절대 용납 못해까지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신안산선 지하철은 역 하나입니다. 그 동작구 입장에서 역 하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지하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동작구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우리 금천구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철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일 있어도 이거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만약 당신들 우리도 어쨌든 출입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백지화 얘기 한 번 더 꺼내면 나 진짜 가만 안 둡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문제 이게 목숨을 걸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 지역도 목숨을 걸지만 시흥 지역하고 안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서울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서울 복방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대부분이 버스 타고 다니거나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급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나 시흥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빨리 하는 겁니다. 뭐 자기들은 이의시할 것도 없고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주장하고 계시고요. 광명 지역 주민들은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출입구 문제가 생긴 데는 저희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림 지역하고 대림역하고 저희 두 지역인데 현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 위치 여기 대심도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출입을 하게 되겠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나중에 혹시 비상용 계단은 다 있지만 그 계단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 위치가 적어지고 또 옮겨 있다 보니까 출입구 위치에 따라서 동네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시흥 사거리 쪽으로 시흥 사거리하고 이쪽 쪽에 다 분들 특히 시흥 지역 분들이 이제 그 얘기 좀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법이 없어서 연결 통로를 좀 만들어 보자고 저쪽에서 같이 상의해서 이제 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시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 통로를 좀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타러 갈 때까지 지하 연결 통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다고 합니다. 사실 긍정 검토는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이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전체 신안산선 그 사업비가 이게 정부 재정 투자라는 게 아니고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어느 이상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이상 쓰면 기재부를 다시 가야 됩니다. 기재부 다시 가는 순간부터는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돈을 쓰게 돼요. 이미 돈 쓰게 되는 게 3조 3천 얼마인가 써있 3조 3천억 내에서 사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연결 출입구 한다 하면 현재 예상되는 비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50억 한 출입구다. 연결 출입구. 그러니까 시흥 지역에서 출입구 2개 있고 연결 출입구 2개 만들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다 외로. 여기 시트엑스 마찬가지 2개 들고 이쪽 그 독산 사거리 쪽으로 연결 통로를 1-2개를 더 만들면 거기도 50억이 그냥 더 들어갑니다. 200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200억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올 방법을 이 사업 구조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현재 그것도 제 과제입니다. 제 과제고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몇 가지 제가 머리 터지게 고민해서 돈 마련해야 될 것들이 지금 현재 또 생각이 좀 생겼습니다. 과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방식으로 결정이 돼야지 이제 저도 고민하는데 출입구는 이 지하철 공사 사업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출입구 만드는 거.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을 갖고 사실 협의해 나가고 방법을 좀 모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신한사사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넘겨봅시다.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관련해서 지금도 오늘도 아주 알만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거 땅 내놨다고. 진짜 병원 하냐고. 땅 내놨다고. 아니라고. 근데 하여튼 저 부영이라는 그룹이 한면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고 되게 답답하고 참 안 됐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산 규모나 돈 버는 규모로 보면 현찰로 보면 우리 현찰로 보면 거의 뭐 재계순위 안 했을 정도 수준의 그룹입니다. 근데 운영을 그 오너 되시는 이중근 회장님 중에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이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중근 회장님 한 번도 저한테 주변에 그런 말씀 하신답니다. 자기가 산 땅을 판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냥 묵히면 묵히고 놀리면 놀렸지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들렸냐면 부영그룹이 이중근 회장이 개인적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워낙 민원이 많고 이 정부하고 좀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좀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현찰이 좀 부족해서 저런 땅 팔아서라도 또 기업을 위해서 현찰 운영을 해야 되니까 땅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놀라가지고 확인합니다. 진짜 하냐고. 그러면 다 웃고 마습니다. 그런 얘기 없다고. 그래서 토지매가 소문나고 가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저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아주 심각하게 내놨다는데 얘기 들었다고. 그것도 알만한 사람. 그냥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실제 알만한 사람. 그럴 듯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땅 내놨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관련해서 이 우정의료법인이라고 해서 부영에서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땅, 요 밑에 보이는 땅 있죠. 이 땅은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기부하신 거예요. 재단에서 출연을 하셨어요. 재단 출연하셨고 거기다가 일부 공사비 같은 경우도 출연을 해놓은 상태십니다. 현찰도 보여. 재단에서 이제 재단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고 재단이 저 땅을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만들기는 뭐 저렇게 돈 내서 만들기는 좋은데 한번 만들었고 나면은 빼기 안 됩니다. 후퇴가 안 돼요. 어쨌든 의료 사업 해야 됩니다. 재단은 설사 나중에 여기다가 안 해도 이 돈을 빼가지고 다시 부영그룹이나 부영주택이나 이런 데다 못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돈은 안 뺏기려면 국가한테 안 뺏기려면 우정의료법이라는 데서는 의료 사업에 써야 됩니다. 땅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것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의료법인은 아시다시피 원래 의료 사업 처음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들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 사람들을 뽑습니다. 병원 전문가도 뽑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 전문가도 뽑고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 모양은 어떻게 시작할 것 같냐면 여러분들 저 삼성도가 그죠? 삼성의료원이라는 거 기억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삼성병원입니다. 강남 삼성병원에 있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삼성의료원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원. 그때는 삼성이 성균관대라는 대학교를 인수하기도 전입니다. 그냥 자기들 그룹에서 병원 하나를 지은 겁니다. 병원 재단을 만들어서. 아마 시작 비슷하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삼성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병원을 지어서 이미 일하고 계신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이런 유명한 의사들을 다 영입했습니다. 영입해가지고 새로운 병원을 구성하고 실제 이제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마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 보면.
제가 돈 숫자에 약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의료 부분에서 저 부지 현재 평가액이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133억 정도가 이게 출연돼 있고요. 현찰도 현금도 450억 이미 출자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이 한 1,390억 정도, 1,390억 정도가 이게 의료재단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 돈은 이제 부영에서 다시 못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추가로 병원 설립 사업계획서에 부영 회장님 이중근 회장이라고 계시죠. 인감을 청구해가지고 5천억 정도 더 출연하겠다고 이미 확약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병원 계획서 제출할 때 그냥 병원이 뭐 땅하고 건축하는데 병원이 돌지 않습니다. 저 안에 이제 시설, 장비, 의료장비 대단히 비싸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는데 병원의 능력은 장비의 능력입니다. 요즘 대학병원들 새로운 장비, 제일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는 병원이 고시장이 제일 뜨는 병원입니다. 최근에 뜨는 병원은 삼성병원도 아니었고 현대아산병원도 아니고 강남 성모병원이었습니다. 그게 장비를 개선했어요. 뭐 이런 장비도 있죠. 장비 개선하는 바람에 거기가 훨씬 좋은 병원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게 장비를 위해서 장비값도 대단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번 사업계획서에 넣을 때, 서울시 사업계획서 넣을 때 이중근 회장 본인 인감 첨부해서 5천억에 대한 투자, 출연 확약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땅. 요거는 부영이 제일 잘하는 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처음에는 부영은 저기다 이제 임대 아파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던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나 국토부 입장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져주길 바랍니다. 국토부는 매일 하고자 하는 게 해피스톤인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 너무 많고 저 구청 앞에 저런 자리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동네가 좀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서 분양으로 돌려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임대 아파트 짓는 걸 분양주택으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쪽 부영 입장에서는 사실은 임대 장사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임대가 편한데 현재는 분양으로 해서 지역 민원 때문에 동네에서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 좀 돌려달라 해서 저거 했다고 분양을 돌렸다고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인해가 진행 중입니다. 이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련 이제 인해가 진행 중인데 제일 큰 문제가 이 부지 이용지역 관련해서 이게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중공업 지역이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지난 차상구 청장님이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이 땅을 억지로 묶겁니다. 억지로 병원지로 묶었어요. 병원지로 묶어놨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이걸 이제 서울시 병원시장을 협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억지로 묶어버리고 사실은 부영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부영의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영이 저 땅에 대해서 공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자기 재산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 서울시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영 입장에서 지금까지 참고 버틴 겁니다. 그래도 자기 입으로 해놓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였냐면 부영이 병원을 짓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고요. 부영도 함께 우리 구청이 나서서 우리 지역 주민이 나서서 병원을 유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병원들이 왔다 갔지만 병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설득해서 부영 스스로한테 하게 한 게 이제 제가 하게 한 건데 저 땅에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병원 부지로 묶어놨을 때 이게 병원이 장사가 되는 사업이 아닌데 서울시 조례상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잘라야 되고 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이제 우리 시의원님하고 박원순 시장님 뵙고 이거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게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동네 제일 많이 보는 뭐죠?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이 상태에서 50%를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50% 분양주택하면 부영 입장에서는 원하는 장사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부영은 일부 반틈 잘라서 현재 50%로 되어 있는데요. 50% 산업용지로 쓰면 나머지 50%는 자기들 아파트 지어서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부영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최대로 내려면 부영이 왜 수익을 최대로 내려면 병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병원 안 줘도 돼요. 왜? 서울시하고 금천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동의 없이. 소송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합니다. 그 상태에서 병원을 안 하면 병원 안 하면 여기다가 반 아파트형 공장 짓고 여기 지식산업센터 있죠. 현대식산업 보셨죠.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 지어서 분양하고 나머지 분양주택한테 임대주택 해서 팔아먹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저 땅이 그런 땅이에요. 원래 그 땅에 부영이 비록 밖에서 욕 많이 먹지만 이주근 회장이 자기 입으로 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도 아까 분양해서 나가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서울시에서 한 해 못 한 해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열이 나서 한번 서울시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만 안 해도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 똑같이 병원 하나 유치하려고 용인 같은 경우는 공짜로 땅 내주고 공짜로 도로 내주고 그걸로 부족해서 뭐까지 해주냐면 옆에 산업지역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그 산업용지 분양도 하게끔 해줬어요. 수익성을 올려주려고. 왜? 병원 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 하나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동네는 여기는 하겠다는데 본인 돈으로 하겠다는데 요거 땅 산업용지 팔고 도망갈 수 수익 내서 도망가는 기준하고 수익이 안 나는 병원 기준하고 똑같이 잣대 들이대면서 한 해 못 한 해 하는 게 서울시였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서울시 공무원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가지고 뭐 욕도 먹고 했는데 간신히 박원순 시장님 만나 뵙고 저 설명드려서 결국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여기 와 계신 우리 서울시의원 두 분 계신데 서울시민들이 협의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병원 짓기인데 별 문제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주근 회장님 같은 경우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내가 내 돈 내고 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 처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해보겠다고 와서 동네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걸 한 해 못 한 해 하니까 본인도 싫죠. 아무리 내가 뭐 지금 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올 12월 달 내로 착공 못하면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상황. 본인 화가 많이 나셨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쫓아다니고 하면서 빨리 풀어달라고 조례 바꾸려면 빨리 바꾸고 해서 인허가 빨리 내서 착공이라도 빨리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병원 현재 부지 병상수와 관련해서 보면 부지 이용 계획상 보면 한 1000병상 넘습니다. 1100병상 이상 현재 이용을 했는데 현재 최종 건축 계획은 한 900병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900병상 예상하고 있고 개원은 처음 바로 개원할 때는 한 600병상에서 개원할 것 같고요.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갑니다. 공모를 정해놓고 해서 추가로 한 900병상 이상 충족하겠다는 게 좀 현재 그 우정의료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종합병원이지만 종합병원에서도 저희 동네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좀 특화시킨 종합병원을 해보시겠다는 얘기를 갖고 현재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공급부대 일단은 제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진척 상황이 별로 없어가지고 밑에 이 사진은 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삼방국 여단장이 한번 보자 해서 가서 봤고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드렸어요. 부대 이전 사업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사업. 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방공 여단은 수도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임무가 수도권 방공망을 관리장하고 관제하고 유도탄을 관제해야 될 핵심 작전사령부이기 때문에 저희 못 갑니다. 딴 데로.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서 한수 이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수 이남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일단 알만한 사람 제가 얘기해서 알만한 사람도 아는데 부대 입장에서는 국방부나 공군부대 입장에서는 시흥시를 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삼방부 여단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여단 밑에 예하부대가 수도권에만 예하부대가 21부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흥시에 있어요. 근데 시흥시가
땅이 넓습니다. 지금 뭐 거기 무슨 100원 정도씩만 새로 개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땅이 많습니다. 그 예하 부대를 좀 키워서 자기들 사령부 여단본부를 글로 옮기고 싶다라는 게 공군부대의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시흥시는 있는 예하 부대도 내보내고 싶어. 이게 차이가 크죠.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공군부대 나가주세요 하면은 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시흥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흥시 가보면 있는 부대도 나가십시오 이렇게 싸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왜? 부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부대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국방부나 공군부대는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고 나가려고 열심히 검토도 하고요. 시흥시 나중에 쫓아도 갈 겁니다. 그 사람들. 근데 결론은 못 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 받아줍니다. 국방부나 공군부대도 너무 잘합니다. 하다못해 저 전방 쪽에 부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파주나 청라인 쪽에 부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자기들 입으로도 그 얘기를 해요. 면 소세지 하나 넘어가기 어렵답니다. 부대가. 면 소세지 하나. 부대를 좀 키우는데 땅이 면 행정 구역에 딱 걸려 있대요. 조금 늘려보려고 하면 이쪽 면에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부대 이전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당신들 안 간다는 얘기 안 하고 검토한다는 얘기만 하면 굳이 하세요를 아니냐. 가지도 못하면서 검토한다면 하고 그러면 검토를 몇 년씩 하고 여러분들 도하부대 이전한 사업 봐셨죠? 저 몇 년 걸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가서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 부대의 특성상 도하부대는 로케이션에 어디 위치 부대의 위치가 공군부대 이거보다 삼방공 여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삼방공 여단이야말로 자기들이 가야 될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엄한 데로 이상한 데를 못 갑니다. 멀리 이런 상태. 그래서 일단은 의지는 있는 거. 의지는 항상 표명하니까 갑니다. 부대 자체는 저렇게 넓은 땅에 필요가 별로 없는 땅이에요. 부대입니다. 그냥 작전 부대입니다. 작전 행정 업무만 하는 작전 부대입니다. 사실은 행정 업무만. 부대 규모가 저렇게 클 필요가 사실 없는 부대. 본인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령부로서 큰 여단 본부 자체가 아주 그럴듯한 여단 본부가 필요하다는 본인들의 희망을 좀 이런 상태고. 그럼 제일 문제는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시흥시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예하부대가 있어서 뭐 키우면 좋겠다고 본인들 생각하지만 시흥시는 예하부대조차도 나가라고 좀 나가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 별다르지 않아요. 부대 오는데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 문제예요. 보통 이런 거 지역에서 받으려면 우리 발전소 원전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다들 우리 동네 발전소 오는 거 다 반기지 않습니다. 근데 올 때 안 받으니까 동네에다 투자를 해줍니다. 동네 민원 다 해결해줍니다. 동네 민원 다 해결해주고 동네에다 투자도 해주고 동네 일감도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이게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이용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는 꼭 필요하니까 발전소는 지어야겠는데 그냥 와달라는 지역이 없으니까 다른 걸 더 주는 거예요. 떡고물 더 주는 거예요. 떡고물 쓰지 않고 거의 떡 한 십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법이 돼 있어요. 근데 부대는 그런 게 없어. 부대 이전 받아주면 동네 민원 해결해주고 동네 발전시켜주고 동네 없는 도로도 내주고 동네 취직도 시켜주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산업 이런 사업도 해서 동네 뭐 발전도 시켜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대만 덜렁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런 법이 없냐는데 그런 법안을 몇 번 제출을 했는데 과거에도 특히 저쪽 전방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 몇 번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이전해야 될 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아직도 요 모양이다. 시흥시는 결론은 제가 보면 못 갑니다. 그 결론은 못 갑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제 아이디어라고 자꾸 주장하고 막 욕도 먹어가면서 특히 광명 시민한테서 욕도 먹어요. 남은 건 두 가지다. 일단 이 사람들한테 세 가지가 있겠어요. 그래 니들 시흥시 가는 거 검토해라. 근데 검토해서 못 간다고 결론을 빨리 내자. 못 가는데 간다고 형식적으로 문과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는지 못 가는지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하고 저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흥시 가는 거, 두 번째는 광명시 가는 거, 세 번째는 남는 거. 그럼 아까 시흥시 말씀을 드렸고 광명시 가는 건 왜? 그럼 광명도 똑같이 못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서울시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여기 광명 넘어가면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축구하시는 분들 축구장 쓰고 있고 그 옆에 아파트 저기 저층 아파트 있습니다. 그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광명시 한복판에 있어요. 아파트 지금 거의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듯이 제법 큽니다. 그 땅이. 그거 광명시 주겠다는 거죠. 광명시는 그 땅 받아가고 서울시는 이 땅 받아가고 이 서울시 땅으로 이 땅을 받아가고 대신 광명은 그 땅 받는 대신 우리 부대짜리 내주고 그 부대짜리는 니들 개발 지금 안 되는데 한 끄터리 광명시하고 시흥시 경비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좀 니들이 수용해서라고 좀 땅을 내서 땅이 제 입장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시흥시는 공짜로 못 자요. 근데 광명시 입장에서는 그 지금 현재 서울시 땅, 광명 그 땅이 광명시 입장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광명시 입장도 광명시도 훨씬 달라지지. 그 땅 개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유인이죠.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땅을 서로 환지해서라도 교환해서라도 광명의 끄트리 땅, 잘 쓰지 않는 땅 저쪽에 일부 부대 내주고 저 중심에 안에 서울시 땅 받아가는 것이면 한 번쯤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국회의원님하고 그쪽에다 이제 말로만 한번 검토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일단 국방부 스스로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방부도 오케이 하고 광명시도 오케이 해야 하면 제일 큰 게 남았죠. 광명 시민들 공청회를 갖죠. 근데 그러면 설랑설레 하실 거예요. 이 땅 받고 저 땅 내줄 거냐. 이게 대해서 반대도 하실 거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과연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지는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도시명 부대. 요새 부대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있는 부대들은 남는 겁니다. 남는데 예전에는 연병장도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 같이 행정하는 부대들은 건물 하나 있으면 됩니다. 크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국방부 땅이지만 이 땅을 서울시가 획득하고 서울시가 획득하면서 그 땅값은 치르고 동시에 일부는 도시명 부대로서 건물을 새로 저어드리고 거기에 이제 부대는 위치하고 대신 보안시설이나 이런 거 출입구나 이런 보안시설은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 건물 자체를 보안 문제 좀 해결해드릴 방식으로 도시명 부대인데 그 아이디어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방부 시설단장이 저한테 준 아이디어. 자기가 볼 때는 이사 없을 때 안 되니까 도시명 부대로 가는 게 사실 답인 것 같다라는 게 별 2개짜리 국방부 시설단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결론이 나면 와서 짓는 건 자기들이 짓는데요. 짓는 자기들이 짓는데 자기가 볼 때는 여기 가기 어려울 거라고 이제 그래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세 가지 다 검토해라 그냥 내 입장에서는 국방부나 공무부대한테 그 세 가지 안 다 검토해서 안 되는 건 빨리빨리 결론을 내달라. 빨리 결론을 내야지 희망 고문은 안 합니다. 간다 하면서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엊그저께 우리 연화장만 똑같이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해달라 협조해라. 나 충분히 협조한다. 그렇게 검토해주면 내가 할 몫이 있으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만약 받으면 땅을 받으면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해줘야 된다. 일부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면 아마 SH공사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서울시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 개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꼭 뭐죠?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걸 해야 하냐면 당신들 나가주세요라는 얘기를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로 서울시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국방부에다가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역되면 서울시는 국방부에다가
여기 삼방공여단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의견 좀 해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요청할 겁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합니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 전달할 예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이 얘기는 좀, 이 동네 얘기를 중심으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가산동 독산일동이니까 물 한 잔만 먹고 있을까요? 재미없죠? 큰일 났다 이거. 근데 2단 드셔도 돼요. 예? 2단 드셔도 돼요. 예. 저기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하고 중소기업부가 제 소관부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중앙정부에서 이러저렇게 뭐 예산 따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중앙정부가 예산을 잘 안 줍니다. 서울시 통해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계신 서울시의원님들이 받아주는 거죠. 대신 받아주는 건데 대부분 그럽니다. 저희가 뭐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받아가세요. 중앙부서 기재부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만 벗어나면 직접 줍니다. 경기도도 직접 줍니다. 기재부에서, 중앙부서에서. 근데 서울시 국회의원한테는 안 줍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받아오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는 작업이 저런 거 하는 겁니다. 한전 지사 유치하는 겁니다. 없는 지사입니다. 사실 원래 남서울본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제가 인원 좀 늘려주면서 우리 동네 와서 사업하라고 구로공천 지사. 그래서 여기 메이킹 자리 들어옵니다. 뭐 조그맣게 붙인 현수막 보셨을 텐데 저런 거 유치합니다. 공공기관들 동네 좀 많아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동네 분위기도 좀 나아집니다. 저런 게 좀 자꾸 많이 도와주면. 그래서 구로공천 지사 와달라 해서 온다 했으니 온다 하고 그리고 중진공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받으려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중진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는데 중진공 서울본부가 목동에 있었습니다. 그거 자기들 온다고 해서 여기 지금 우리 금천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중소기업들이 왔다 갔다 편안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내받기도 좀 편안하고요. 도움받기도 좀 편안해서 그 대부분이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부서 고단이어서 지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하는 거는 앞으로 다른 사업이 좀 플러스된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사업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동네 분위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동네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시범거리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제법 됩니다. 저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디자인 센터 이쪽 애들도 와서 일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자꾸 와주면 저희 동네가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세게 와서 일한다고 하면 저 무조건 될 겁니다. 저희도 새로 만들거나 이전한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우리 동네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일하고 좀 더 하면 여기서 살아라 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 제품안전관리원도 제가 법을 바꿔서 만든 새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지금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저 기관은 앞으로 무지하게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고 자동차 리콜 사태도 다 똑같은 얘기고요. 뭐 가습기 살균 문제도 똑같은 얘기고 뭐죠? 최근에 그 침대에서 라돈 침대 다 제품 안전 관리하는 그 모든 사업들을 관장한 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품 안전 관리원은 앞으로 커나갈 기관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저런 기관들이 계속 우리 동네에서 잘 커서 자리 잡아주면은 지역에서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곧 드시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는 좀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되겠네요.
도시형 소공인 직접적 유치라고 저희 써놨는데 말은 어렵는데 저희 봉제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저거 했다가 여기 이제 그래서 소공인 그 뭐죠 센터도 하나 만들었어요. 봉제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도 만들어서 예산 사업까지 예산도 갖다 줬고 어쨌든 봉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동네 봉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여서 모색하고 사업들도 하고 본인들 봉제 사업하는데 좀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 사업들도 좀 일으키고 좀 이래 바라고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예산 따다가 만들어 줬는데 그거 해줬다고 제가 요새 욕을 먹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저도 이제 좀 더 알아보면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업은 저기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작은 봉제 공장을 하든 큰 의료업체를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의료업체를 하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산 사업을 계속 예산을 내주지 않습니다. 일부 지원해주고 일부는 매칭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돈은 회비를 걷어서 만들든 일부는 자기들이 벌어서 만들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벌어서 나머지 한 돈을 되겠다고 해놓고서 그 버는 사업을 한다고 예산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소공인 직접지구내 센터 내에 공장을 차렸어요. 공장이 봉제 사업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종.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하는 거 개별로 해서 요금만 박아주는데 뭐 이런 사업 하는 데들 보셨죠? 봉제 공장 다녀보면은 뭐 카라만 해주는 데도 있고 막 이런 고구마 완성품 만드는 데 말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웰팅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키트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일부 갖다 드려놨어요. 갖다 드려놔면서 봉제협회에서 일하는 우리 조그맣게 하는 의류 사업 하시는 분들이 급하면 거기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실제 우리 동네에서 그 짜투리 그 특종 일을 하시는 분들 자기들 일감 줄어든다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그거 하면 우리 일감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저 붙잡고 이제 항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심하지 못한 편이에요. 세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했던 사업인데 일부는 도움이 됐지만 일부한테는 좀 불편함을 끼치는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저 사업이.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측면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내지는 구청장님이 누가 무슨 사업 처음엔 취지는 좋기 시작해요. 절대 취지가 나쁜 사업은 없습니다. 다 좋게 시작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정 관리라고 합니다. 중간에 그런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말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시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급격히 올렸고 올리기 전에 혹시 앞뒤 소상공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없는지 이건 또 어떻게 돌려갈 건지 등등에 대해서 미리 함께 검토하고 좀 했으면 싶다는 얘기들을 지금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냐면 취지는 좋았는데 과정 관리나 이런 것에서 좀 소홀함이 있었던 거죠. 세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저 여기서도 났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실제 센터 소공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되 그렇게 번 돈을 당신들 가져가지 말라고 지금 해놨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난 부분을 사업적으로 쓰면서 그 사업 대상을 지역에서 그렇게 특정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같이 상의 좀 해주라고까지는 이미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것도 지금 제가 뭐 작은 일이지만 동네에서 좀 조정이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쉬운 지역은 아닌데 남곡선 경전철 문제를 또 지역에서 워낙 크게 얘기하셔서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 계시고 우리 최기찬 의원님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곡선은 일단 살아 있습니다. 연장선. 일단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 그거는 우리 최기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시흥 지역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금천 주민들이 다 나서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사실은 빠질 사업이었어요.
엄격히 보면 빠져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BC라는 거 맞춰보면 안 나와서 안 나온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뺍니다. 그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걸 막았습니다. 일단 계획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후보 노선이라 부릅니다. 서울시 스스로가 후보 노선이라 부릅니다. 후보 노선을 부르는 상황이고 일단 살려놨고요. 살려놨는데 기준이 뭐냐 했더니 BC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베니핏 코스트라는 건데 이 베니핏 코스트 수식이 있습니다. 산수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거 만들어서 일단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만든 BC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쭉 발표했습니다. 뭐 강북선 발표하고 우인선 발표하고 쭉 발표했는데 발표 기준이 BC로 하면 0.85 이상만 발표했습니다. 0.85 이상 발표했고 난곡선은 그거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저희 난곡 연장선 우리 입장은 연장선이죠. 근데 그럼 난곡 연장선하고 난곡 본선하고 합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서울시 입장은 그러면은 난곡선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본선도. 그래서 구분해서 난곡선까지는 확정돼서 발표하고 연장선 부분은 후보 노선으로 놓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서울시는 뭐 실무적으로는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난곡선 금천 연장 부분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라는 거 뭐 저한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구두 약속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제가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저희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해서 어쨌든 난곡선 본선 착공이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전적으로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순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발표를 많이 해놔서 순서대로 할 텐데 그 착공 전에는 이 BC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해결해서라도 본인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해결해서라도 난곡선 연장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서울시 분위기는 괜찮은데 기재부 분위기가 좀 불투명해서 저도 걱정이 합니다. 우리 게 아니고 지금 하겠다고 발표한 거 전체. 이게 현재 보면 지역균형발전 노선 신설에서 6개 발표했습니다. 면목선, 난곡선, 우이선, 강북선 말해서 한 6개 발표했는데 이제 이 사업들이 사업비가 300억 이상 되면 기재부 갔다 와야 된다. 저희 KDI 예타라는 걸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KDI 예타가 서울시랑 BC보다 훨씬 빡빡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업이 언제 우리 연장선 말고요. 계획은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본선 자체가 그냥 나머지 6개 발표한 노선 자체가 실제 다 KDI 예타를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제 느낌은 조금 불편하고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금천구청 역사 개발 문제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애를 좀 쓰셨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저는 저 사업을 LH가 할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민자개발하고 빨리 하려고. 그래서 민간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도중에 지난 지방선거가 생겼고 지방선거 거칠 때는 저 얘기를 추진을 못했어요. 못했다가 지방선거 끝나면서 유성훈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유성훈 청장님도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하시는 김현미 장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 개발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절 붙잡고 설득하셨어요. LH에서 개발할게. 이거 너도 인정해 주라. 그래서 유성훈 청장 얘기했대. 그래서 그러냐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건데 했더니 그 오류 개발하듯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류 개발한 걸 쭉 보면 역사를 개발하고 역사 주변을 공원화 시켰어요. 공원화 시켜서 해놨어요. 보니까 그럴 듯 하잖아요. 좋다. 이 정도만 해준다면 나도 좀 동의하겠다. 해가지고 LH에서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 이제 유성훈 청장님 LH 뭐 몇 군데 해가지고 뭐 협약식도 하고 하셨는데 협약식 하시기 전에 청장님 저한테 전화 오셨어. LH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LH가 그걸 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금천구청 역사 옆에 보면 조그만 폐유지가 있어요. 그 석유, 유류 저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건데 그 땅이 제법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걸 허락해주면 같이 전체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LH 입장이고 국토부 입장이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 땅도 바로 철로변이니까 거기다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뭐 국토부에서 거기다가 임대주택 짓겠다는 건 오케이 하겠다 해서 했는데 LH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것만 하겠다고 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청장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김현미 장관 만나가지고 LH 공사한테 또 뭐라고 좀 하셔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또 하여튼 어떻게 잘 바로 잡아줬습니다. 바로 잡아줘서 새벽씩 하시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맞은 소위 가설계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가져오는데 제가 안 봤습니다. 안 보고 그냥 요청드렸어요. 요청드릴게 역사 개발하는 거 좀 하고 그다음에 뭐 햇빛도 지어라 다 좋다. 근데 저쪽 우리 금화마을하고 독산은 한신하고 13단지에서 여기 오기 너무 불편하다. 이게 거기 13단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근데 접근하기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6개월 넘었다 내렸다 올랐다 이게 너무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통으로 안양천로 이쪽에서부터 그러니까는 13단지 이쪽에서부터 금천 구천 역사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그림을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라. 우리 입장에서. 혹시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올라가고 하는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건 내가 또 상에서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독산 한신이나 13단지나 금화마을에서 금천 구천역을 접근하는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는 좀 공원처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역사는 역사대로 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냈고 그거는 새로 와서 저한테 다시 3월 중순에 전체 그림 그려서 이런 방식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뭐 부천장하고 상의 좀 하고 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짜 우리 금천구의 관문 같은 역이니까 제대로 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그 옆에 있는 고명사로 연탄공장. 연탄공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탄공장도 부재랑 똑같습니다. 사실. 저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탄 수요에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사업이어서 일부 지원 받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 사업을 오래 해오셨고요. 연탄공장을 문 닫을 수 없으면 보내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습니다. 저것도. 연탄공장도 저기 오래 저기 있는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 있습니다. 받을 동네가 없어서. 그럼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연탄공장을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을 억지로 문 닫게 하려면 보상해 주셔야 된다.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예산으로 저걸 보상해 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땅을 누군가 필요에 따라서 수용하면서 그냥 보상 좀 프리미엄 더 주고 해가지고 보상해주고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도 한 40-50명 되시는 거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좀 보상해주고 사업주 보상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LH공사나 국토부가 할 건지 자기들이 그 돈을 내주고서 그렇게 개발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할 건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금천구청 역사를 일단은 햇빛주택 등록에 포함해서 1단계로 개발하고 그 땅은 2단계로 개발해 봅시다 라고 일단 말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누가 하든 저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뭐 동네가 좀 입장에서는 특히 금천구청이 앞에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줘야 되는 건지 누구를 내서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실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좀 몇 군데 더 알아보고 가능성 있는데 하고 좀 얘기를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난번 우리 오봉수 시의원님 그다음 차성호 청장님 등등 애를 써서 금천 소방서는 결정이 됐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문제는 아직은 없고요. 올 6월 사실은 이제 현재 착공 예정입니다. 그럼 저게 언제 개청하냐? 개청은 내년 넘어갑니다. 내년 한 10월 돼야지 소방서는 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적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나머지는 작은 것들이니까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혹시 질문 응답 과정에서 제가 좀 보태서 더 드릴 수 있는 얘기 있으면 보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게 상관없이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동네 일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법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 말씀드리고 추후에 하여튼 그분께 제가 알아서라도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전에 두 분만 좀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최순남 위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랑 얼굴이 한번 마주쳤는데 우리 금천인 대표하시는 이성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 보고를 해주신 이은 의원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없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한번에 이거 해주셔야 돼. 너무 잘하시네요. 손 들고. 괜찮아요. 저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정부에는 제가 볼 때 중공업 지역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이 주택단지로 이렇게 좀 형질병을 좀 잘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 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해서 궁금해서. 예, 제가 그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실 KCC 도장공약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네는 중공업 지역인데 이미 중공업 지역은 사실은 그 용적률 상의 문제만 없으면 주택 뭐 아파트를 짓든 주택을 짓든 공장을 짓든 별 상관이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은 도시를 개발하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난개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여기 두산 아파트 지역 주민들 뒤에 그 한번 무너지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어째 이 동네는 공원도 하나 없냐고. 동네 지역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중공업지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땅 주인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뭐 기부 체납할 여지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 오래돼 있고요. 그래서 KC 도장공약 문제도 저게 아이들 어린이집 그렇게 많고 있고 학교 있고 아파트 옆에 있고 주택가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그냥 도장 공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중공업지역이니까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 동네가 저희하고 영등포하고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제 이런 문제는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협의를 좀 해보는데 다 떠나서 야, 이미 아파트가 되어 있는 데는 준주거라도 좀 바꿔주라. 준주거 지역으로 좀 바꿔주라. 아파트 지역 이미 공장은 빠져나갔고 이미 주로 이제 주택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반 크게 있으면 준주거로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서울시 공무원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중공업지역을 어디를 하나 줄이려면 어디 한 군데를 늘려야 됩니다.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늘려야 됩니다. 공장 총량이랑 똑같습니다.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도 한 군데를 중공업지역에서 용도를 바꿔서 도시계를 바꿔가지고 준중을 바꿔주면 그 크기만큼 다른 데를 중공업지역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동네도 자기 동네가 중공업지역으로 바뀌는데 바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데서 대부분이 그리고 중공업지역에서 땅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개발하기 편한 게 중공업지역 좀 편하시다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왕 바꿔주려면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면 모를까? 그분들 말씀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모를까? 딴 거는 글쎄 별로. 제가 몇 분들 이제 우리 동네 중공업지역에 실제 토지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그분들 생각 들어봐야 되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입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이제 억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허들이 남아 있고 근데 그게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이게 생활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데 현재 방법은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사실 저도 답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그 서울시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실제 실무자들이죠. 국장과 국과장들하고 제가 뭐 빌어서라도 얘기를 해가면서 방법을 좀 찾아가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고 필요한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좀 풀어야 되거든요.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장 총량제 문제만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현재 공장 총량제 문제가 바닥 면적만으로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는 공장이 옛날에 바닥에 깔려있는 1, 2층짜리 공장이 아니고 대부분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다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으로 공장 총량을 해주면 전체 공장이 숫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 바닥 면적 줄일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안 합니다. 아직도 공장 총량제 기준은 연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약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 데서 불합리한 걸 다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하여튼 뭐 하여튼 KC 문제 드는 거 하여튼 복잡해서 저도 알아봤더니 현재까지 답은 그래서 여기서 한 발을 어떻게 더 나갈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도 상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건이 안 들었으면 주민하고 같이 안 되는데. 상업 지역을 그렇다고 막 해주지 않습니다. 그치. 근데요. 예. KCC는 정화시설이 다 안 돼 있는데 이게 중공업 지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허가 맡을 때는 서비스 공장이 정화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도색을 하든 갈든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뭐 그런 게가 문제예요. 예, KCC 문제 때문에 이제 다들 우리 지역 주민 알게 됐는데 우리 동네 도장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KCC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도장 공장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지켜보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저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뭐 이게 막 뿌리거나 이런 거 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KCC 같이 재벌 기업이 하는 회사들은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마음대로 하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조그맣게 도장 공연을 판금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 시설을 하라고 사실은 푸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 다드셔. 예. 허가할 때는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이것도 가서 없애버려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어쨌든 관리 감독 권한이 이제 구청한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청장님하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좀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서서라도 조금씩은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시니까 세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2013년도에 건물을 6억을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0여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약 한 3억 되고 3억 되고 5억이 남았으니까 한 2억은 2년 사이에 시세 차익이 그 부동산 상승 효과를 봐가지고 2억 정도가 흑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양도를 했는데 양도세가 그때 기회가 좋아가지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그런 그 부동산 규정이 있었어요. 그 국회에서 확인을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양도세가 면제되니까 양도세 신고를 이제 우리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도세를 신고를 하면은 그래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리모델링에 3억 들어가가지고 5억이 받는 그 차액 5억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그 3억에 대한 건 투자를 했음으로 인해서 5억이 발생한 건데 그 리모델링 한 3억에 대해서 그걸 그 세금을 면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랬더니 말이 그게 그 리모델링 한 거는 법으로 등기상에 개정이 있을 때는 그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지만 리모델링 한 거는 전혀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가세를 다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양도세를 이제 면제 받는 거니까 양도세 면제를 받지만 9억 이상은 농특세, 주민세 이걸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것이 약 한 2,500만 농특세가 2,500만 원, 주민세하고 모든 기타 비용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3억에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잊어버렸는데 3억이 아니라 한 6천만 원 그게 그 세금이
농특세하고 주민세하고 이런 등등이 이게. 그래서 내 얘기는 그 리모델링 하는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에 5억이란 그와 같이 이득이 생긴 것이지 양도세 쉽게 따지면 2억 5천이 양도세가 나오는데 양도세에다가 농특세 이런 거 따지면 6억이 투자한 리모델링 한 비용이 3억하고 세금에 3억하고 6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는데 이걸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법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사실 저가 금천 디지털은 옛날 가리봉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희는 독산역 하면 사람들이 변방이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항상 너무 싸 보인다 그래야 되나?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천역을 한마디로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40년 동안 제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금천구 하면 잘 모르죠. 사실 가장 가난한 동네, 뭐 한마디로 학업력 가장 없는 동네 이래 되는데, 저는 제가 그 동네 주민으로서 독산역이 너무 낙후돼 보이니까 최하 금천 디지털역,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막 개명이 어렵다면 디지털한데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도를 바꾸는데 그게 돈이 뭐 15억 정도 든다고, 역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 정도인데 요번에 신안산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 너무 멀고, 사실 요즘 가산 디지털은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독산역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주민으로서 긍지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역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고요.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청장님 대화에 아마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것은 독산동 우시장 재생 사업을 하죠. 이제 뭐 그린 부주관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 그 어떻게 얼만큼 진척이 돼가고 있는지.